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언론 보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뉴욕 증시는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의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데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구상해서 앞으로의 대비책을 마련해 봐야겠습니다. 이번 주도 글로벌 슈퍼스탁과 함께 하시면서 세계 증시 전망을 해보시죠. 저희 방송은요, 설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설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기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출발하기 이전 일장 동향부터 체크합니다. 먼저 국내 증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에 힘입어 3% 넘게 급등했는데요. 오늘장 월요일장은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1% 넘게 밀리고 있고요. 2062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코스피에서는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은 1,500억 원 넘는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개인만 나홀로 매수세로 지수를 받쳐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코스닥 지수는 전 업종이 모두 빨간불로 마감했는데요. 오늘장은 조금 밀리는 추세입니다. 현재는 1.38%대 밀리고 있고요. 681포인트 지나갑니다.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코스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개인만 나홀로 순매수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요, 현재 미국 중간선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해외 선물 지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지수입니다. 현재 나스닥 지수는 0.31%대 밀리고 있습니다. 6,958포인트 지나갑니다. S&P 500 지수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0.28% 내리고 있는데요. 2,716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달러 인덱스입니다. 무역 협상에 대한 낙관론이 후퇴하면서 약간 쉬어가는 흐름입니다. 현재는 96.425포인트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골드입니다. 골드는 달러의 흐름에 예의주시하는 모양새인데요. 현재는 0.14% 오르면서 1235달러에서 거래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입니다. 현재 오일은요, 0.46%대 밀리고 있습니다. 62.86달러에서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중국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상해종합지수는요, 장 출발부터 상승 출발을 해서 오후장까지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2% 넘는 급등이었는데요. 2.7% 상승하면서 2,676포인트에서 마감하면서 이로써 4거래일째 상승세 이어갔습니다. 항생지수는 상승의 힘이 더욱더 거셌습니다. 4%가 넘는 급등이었고요. 26,486포인트에서 마쳤습니다. 이어서 9시 기준으로 암호화폐 시세 확인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슈퍼스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는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먼저 어떤 이슈들이 나와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글로벌 이슈입니다. 지난 1일 긴 시간 전화 통화를 나눈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모습에 지겨운 무역 전쟁도 합의에 이르는 것 아니냐는 긍정론이 시장을 지배했었죠. 하지만 이에 못지않은 경계론도 제기되면서 그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관련 이슈 잠시 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글로벌 이슈입니다. 국제유가가 미국발 이슈에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국제유가에 피해를 보는 건 신흥국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신흥국 시장을 뒤숭숭하게 만들었는데요. 오늘 재개되는 미국의 이란 제재와 관련한 향후 유가 흐름에 대해 분석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오늘의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를 책임지시고 계시는 김은수 멘토님이 찾아주셨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요. 전화 통화를 한 후에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경계론도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로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이죠. 전화통화로 무역 문제에 관해서 이 이야기를 좀 나눴다는 소식입니다. 우선 그 전에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요. 이 시진핑 주석과 긴 시간 매우 좋은 대화를 나눴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달 말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서 이 두 사람이 만날 예정이고 이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지금 이 만날 예정이기 때문에 루캉 대변인은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굉장히 동의한다라고 하면서 이 두 정상 간의 전화 통화가 매우 긍정적인 대화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루 대변인은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대화를 통해서 양국의 갈등을 해결하기 바란다라는 희망을 밝혔다고 전하면서요. 이는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하고 중국과 국제사회의 이익에도 당연히 부합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루 대변인은 또 시진핑 주석이 무역은 양국 관계의 주춧돌이자 안정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역설했으면서 양국 지도자들이 실무진이 실질적인 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좀 같이 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기대감과는 또 달리 이 협상 결렬 혹은 봉합 수준에 그칠 것이다라는 굉장히 좀 신중론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G20 정상회의에서 양국 간 협상 타결 가능성이 이 급물살을 탄 배경에는 양국 지도자의 좀 어느 정도의 정치적인 계산이 깔렸다라는 분석입니다. 내일이 바로 지금 미국 상하원 이 의원과 이 주지사를 대거 교체하는 이 중간 선거의 D-Day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함께 미국 증시가 어느 정도 지금 변동성을 조금 지속하면서 불안정한 모습을 조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에 좀 유리한 선거 환경을 좀 조성하려는 것이다라는 일부러 조금 이제 그 협상 가능성을 어느 정도 제시를 하기 위해서 트럼프의 좀 사업적인 이러한 현상이다라는 이러한 제기가 오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시진핑 역시 중국의 이 완연한 경기 둔화와 이 금융 불안정에 따른 이 체제 불안정을 돌파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미중 협상을 이 테이블 위에 올려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 둘 다 정치적으로 위기 국면 돌파가 목적일 경우에는 이번 협상 역시 보여주기식이다, 쇼에 불과하다라는 이런 공전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는 이러한 말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 때문에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합의를 위한 지시를 내렸다, 이런 부분을 부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역전쟁 합의 이럴지도 모른다, 이런 긍정적인 낙관론 때문에 사실 최근에 뉴욕 증시가 좀 올랐거든요. 다른 지수들은 좀 어떤가요? 네, 지금 미 증시를 보시면요. 미중 무역 분쟁 협상에 대한 기대에 좀 힘입어서 상승 출발을 했죠. 특히 전일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문 초안 작성을 지시했다는 이러한 보도도 좀 상승 요인이었지만요. 그러나 레리 커틀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협정 타결 준비를 지시하지 않았다라고 좀 반대말을 언급한 이후로 중국과의 이 무역협정 타결 준비를 좀 지시하지 않았다. 즉, 이 큰 진전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 증시는 사실상 갑자기 좀 하락 전환을 보였습니다. 낙폭을 키워가던 미국 증시는요.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중국과 무역협상 타결이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또한 이 반대말을 조금 언급하면서 이제 좀 하락을 어느 정도 이제 하락폭을 조금 줄였는데요. 하지만 지금 이 시장은 이러한 커틀로의 발언과 트럼프의 발언, 즉 같은 이 백악관 안에서 굉장히 반대말이 오고 가고 하면서 이 미중 무역협상 타결 이슈가 이게 선거용인지 아니면 정말 타결을 보려고 하는지 의구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앞서 말씀드렸듯이 G20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다가 지금 환율과 지식재산권 문제 등에 있어서 양국의 입장차가 굉장히 극명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써놓은 것처럼 정말 무역전쟁이 합의가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런 문제들을 이제 트럼프가 정말로 양보할 것인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상회담이 이달 말에 열리거든요. 이 정상회담 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수에 대한 자세한 매매 전략은요, 조금 이따가 매매 가이드 시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금융 제재 조치 재개에 따라서 이란 원유 수출 금지가 1차적으로 이미 시행된 상황이고요. 2차 제재는 이제 오늘부터 돌입을 하게 됩니다. 일단 유가 방향은 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미국의 이란 원유 수출이 현지 시간이죠. 오늘 5일부터 금지를 시켰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수입, 이 대체 선 확보가 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서 이 8개국에 대해서는 당분간 이란 석유를 좀 제한적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 목표가요, 이란 석유 수출을 제로, 즉 0으로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 수입국들은 즉 이 신흥국들은 실물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유가에 관해서 이거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요. 유가는 특히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요와 공급이 굉장히 잘 어울려져야 이 유가의 이 향방도 잘 알 수 있고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내려가고의 이 표시를 좀 알 수가 있지만요. 이란 원유 수출로 인해서 원유 공급량에 지금 큰 타격을 준 공산이 큰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세계 3대 산유국인 러시아 등이 이 원유 증산에 굉장히 미온적인 좀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세계 12위 산유국이죠. 베네수엘라도 이 정치적인 불안 등의 이 정정 불안으로 인해서 지난해 원유 생산량이 2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지금 세계 원유 재고 감소량도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갑작스러운 원유 공급에 좀 차질을 빚으면 이 충격을 흡수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공급 차질 속에 유가가 만약에 현재 지금 좀 계속 지속적으로 급등을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신흥국들의 경우에는 이 실물 경제가 고스란히 위협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가가 이게 갑자기 급등을 하게 된다면요, 이 경상수지라고 하죠. 그 해외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제 이익에 대한 이러한 이 폭이 굉장히 적자가 이게 훨씬 확대가 될 수밖에 없을 뿐더러 잇따라 이제 투자와 고용, 즉 이 실물 경제에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 유가가 상승보다는 하강 압력을 받을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공급 측면에서는요,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사우디가 모두 증산을 할 것이다라는 이러한 예상이 보이고 있고요. 또 수요 측면에서는 이 세계 경제 성장 둔화로 인해서 이 수요 증가세 또한 둔화가 될 것이다라는 이러한 예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유가에 관련해서도요, 이 자세한 매매 전략은요, 이따 매매 가이드 시간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월요일마다 항상 이 주요 지표 그리고 주요 일정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시는데요. 저희 이번 주에는 저희가 어떤 일정들에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이번 주 이 증시는요, 미국의 내일 중간선거 디데이죠. 중간선거 결과를 좀 주시하는 가운데 여전한 이 변동성 장세가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좀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11월 FOMC가 열리는 만큼 미국 금리 움직임에 대한 경계심도 다시 한번 이 확산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우선 중간 선거의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 제가 지난주에 이 세 가지의 시나리오를 조금 말씀드렸지만 현재 가장 유력한 것으로는 이제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을 유지하는 반면에 이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는 상황을 꼽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하원이 민주당한테 조금 뺏긴다라는 이런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투표가 끝날 때까지는 아직은 좀 관심 있게 집중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는 FOMC가 열리는 가운데 지표 발표 자체는 좀 많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이죠. 오늘은 이란 원유 관련 제재 시작 날이기도 하죠. 그리고 로스가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또 유로존에서는 이 재무장관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요. 현재 지금 이탈리아 예산안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예산안에 대해서 좀 논의할 것이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6일 화요일에는요, 11월 경기 낙관 지수 그리고 9월 구인이직 보고서가 좀 나올 예정이고요. 미국 중간 선거의 이 디데이이기도 합니다. 원유 관련해서는 EIA 단기 에너지 전망 보고서가 좀 나올 예정이고요. CVSL가 실적을 좀 발표할 예정입니다. 7일 수요일에는요, 9월 소비자 신용이 좀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이 퀄컴과 마이크로칩테크가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28일 목요일에는 FOMC 결과가 조금 나올 것 같고요. 이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마지막 날 9일 금요일에는요. 10월 PPI 즉 생산자 물가 지수와 이 11월 미시건대 소비자 태도 지수 예비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한 뉴욕 연은 총재 이 존 윌리엄스와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그리고 랜들 퀼스 연준 부의장 연설 또한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매매 전략 시간으로 가볼 텐데요. 우리 두 번째 이슈에서 국제 유가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아무래도 공급 차질이 우리 신흥국에도 또 타격을 줄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석유 파동, 3차 석유 파동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우려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좀 지표적으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차트를 조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지금 이 크루드 오일입니다. 지금 최근 이 크루드 오일 일봉상인데요. 이 라인 하나하나가 굉장히 좀 적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지난 금요일장에서는요, 대이란 제재 이 8개국을 조금 제외한다라는 소식이 발표가 되면서 유가가 추가 하락을 조금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꾸준하게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사실 유가의 상승분에 보이게는 대이란 제재 재료는 이미 좀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다가 인도와 중국 그리고 터키, 일본 등의 이 주요 이란 원유 수입국들이 대부분 예외 국가로 지정되면서 이란 제재에 따른 유가 상승을 이제 한마디로 모두 좀 되돌리고 있다.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란의 원유 수출을 제로로 만들겠다라는 미국의 강경 입장은 조금 실현이 불가능할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고요. 이 지난 목요일 이 시간에서 제가 64.80 현재 이 두 번째 라인 이 라인이 좀 깨지면 63.45 그 아래 하단에 63.45까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목요일장에서 이미 목표가를 조금 이 실현을 하면서 하락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금요일 시장에서는 63.45를 돌파하지 못하면서 이 추가 하락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61.85죠. 이 저점에서 61.85까지 좀 하락을 어느 정도 열어두시고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좋아 보이고요. 이 가장 혹시라도 여기서 이제 좀 반등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매도 매수 이런 것보다는 63.45 이 마지막 하단 라인을 좀 안착을 하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하락을 하느냐 이 보시고 난 다음에 대응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나스닥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나스닥 지수 일봉 차트입니다. 현재 지금 지수가 상승 추세로 돌아서려면요. 6,995포인트가 이제 조금 안착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야 합니다. 현재 지금 제가 가리키고 있는 이 6,995포인트를 좀 안착해야 되는데요. 이 추가적으로 더욱 밀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밀리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이 7,000포인트 이하에서는 좀 매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지금 현재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일단 단기 급반등은 좀 쉽지 않다고 보고 현재 지금 이 쌍바닥을 그리는 흐름이 가장 정석적이기 때문에 이 지수의 추가 조정 가능성도 어느 정도 염두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만약 그래도 급반등을 보이기 위해서는요. 이 현재 이 세 번째 라인 6,995포인트 안착이 먼저인데요. 이 상승을 할 시에는 7,170포인트까지 이 7,170포인트까지 목표가를 조금 정해 놓고요. 그다음에 대응을 조금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가 하락을 좀 한다라고 봤을 때는 변곡을 잡기 위해서 현재 지금 매수 라인으로 6,600포인트가 지금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이드 시작합니다. 중국장의 금요일장 역시 미국과 중국의 두 정상 간의 화해가 감지되면서 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엇갈린 보도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겠는데요. 오늘의 이슈 통해서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미중 간 무역전쟁 장기화에 중국 IT 공룡 BAT가 타격을 입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굳건할 것만 같았던 BAT에 어떤 악영향이 발생하고 있는 건지 첫 번째 차이나 이슈에서 분석해봅니다. 두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중국판 테슬라라는 별칭까지 얻으면서 설립 당시 테슬라를 견제할 복병으로 거론됐던 중국 전기차 업체 FF가 추락 위기에 놓였습니다. 한때 전 세계 주목을 받는 FF는 왜 벼랑 끝에 몰린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오늘의 차이나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슈 분석에 앞서서 우선 전일장 마감 시황에 대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금요일장 마감 상황은 좀 어땠을까요? 네, 일단 엄청난 급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많이 급반등을 했는데 일단 상위 종합은 그래도 조금 올라왔단 말이죠. 올라왔는데 지금 보시면 이게 상위 종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포커스 맞추는 게 이제 홍콩 항생지수인데 항생지수가 와, 이렇게까지 올라오나요? 이게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가 5% 올랐는데 거의 비슷하게 4%대까지 올라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좋아졌습니다. 분위기가 좋아졌는데 이 상해 종합 같은 경우는 그래도 꾸준하게 다 좋으면서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상생은 바로 갭을 주면서 뛰어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제 당연히 뉴스는 이제 시진핑 주석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뭔가 좀 분위기가 좀 풀려간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왔던 게 뭐냐면, 이게 실무진에서 무슨 뭔가 준비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행이 가능한 이슈들이 아닌가, 뭔가 조금 화해의 제스처가 실행이 가능한 게 아닌가라고 얘기했는데, 주말 사이에 이걸 또 번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물론 번복도 했고, 거기서 또다시 거기에 반론도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노이즈가 조금 있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시장이 반등할 타이밍에는 그래도 반등을 놔줬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현재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생지수 같은 게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쌍바닥이긴 한데, 오른쪽 이제 마지막 바닥을 칠 때가 조금 더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급반으로 돌렸다는 부분은 또 꽤 이제 힘이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해 조합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쌍바닥을 그리면서 올라왔다, 뭐 이렇게 좀 보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상해 조합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죠. 그때 이제 부동산 업종만 유일하게 좀 하락을 했고요. 나머지 업종들은 이제 막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콩 항생지수는 정말 살벌하게 올랐는데 좀 무섭다고 할 정도로 올랐는데 이게 한 종목이 정말 엄청나게 올라와서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텐센트 홀딩스입니다. 제가 얘기 드렸던 그 반등 자리에서 정확하게 반등해가지고요. 지금 한 3일 동안 20%가 올라왔어요. 네. 저도 이제 제가 하면서 가끔 소름 끼친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정말 제가, 그래도 좀, 리뷰를 이제 꼭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은 텐센트 홀딩스 리뷰를 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다른 게 급해가지고, 다른 걸 이제 갖고 왔는데, 네. 텐센트 홀딩스 혹시나 궁금하시면 지금 반등해서 꾸준히 이제 진행하시면 가장 좋지 않을까. 근데 다만, 오래 가지 못한다라는 거 반드시 얘기 드립니다. 지금 텐센트 홀딩스 게임주기 때문에요. 겨울이라, 이제 겨울방학 하기 전이잖아요. 이제, 중국도 그때쯤 겨울방학 하는데, 이제 그때 좀 다들 좀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면서 게임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서 약간 이슈도 몰려 있는 거니까, 제가 봤을 때 이제 이 뒤에 오늘 가져온 이슈를 보시면은 약간 텐센트 홀딩스가 어떤 느낌인지 좀 더 잘 아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텐센트 홀딩스의 반등을 또 맞춰주신 만큼 오늘의 기업도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자, 이어서 이슈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화해 분위기가 보였지만 사실 실무 쪽에서는 의견 차이가 아직까지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사실 중국의 거대 IT 공룡들을 타격을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분위기 좋은데 뭐 또 무역 전쟁이냐 하는데 이게 쉽게 끝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장 가늠할 수 없는 분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인데 거기에 이제 그 강경책으로밖에 대응 못하는 시진핑 주석까지 이 두 사람이 만났을 때. 결코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경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요. 일단, 알리바바. 지금 BAT 하면은 알리바바, 그리고 바이두. 그러니까 바이두가 먼저죠.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홀딩스 이렇게 세 기업을 얘기하는데 이 BAT가 이제 요즘에 좀 워낙에 안 좋았거든요. 지금 텐센트 홀딩스 지금 반등해서 그나마 좀 다행인데 이게 반등한 걸 감안하더라도 너무나 안 좋습니다.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엄청나게 폭락했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40%까지 폭락을 했었거든요. 고점 대비 30% 정도 폭락을 했는데 일단 알리바바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게 안 좋았던 이유들이 이제 2018년도 회계년도 매출 전망치가 기존의 3,830억 위안에서 3,750억 위안으로 좀 가이던스가 좀 하향했고요. 그다음에 중국 최대 이제 전자상거래 기업이 알리바바인데 이 알리바바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3분기 실적 발표가 뭐 851억 4,800만 위안 그러니까 13조 매출을 기록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한 50% 정도 증가를 했어요. 네. 이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니야. 근데 알리바바의 성장세를 보면 떨어진 겁니다, 이게. 이게 떨어진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고민이 좀 있지 않나. 그리고 지금 제일 이제 중요한 게 이제 11월 11일 광군제를 앞두고 알리바바가 어떻게 이걸 만회할지가 제일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 만회하는 부분이 보이지 않으면 또 알리바바도 어느 정도 성장이 조금 정체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겠고요. 바이두가 이제 좀 많이 문제인데 바이두 같은 경우는 이제 3분기에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습니다. 실적 꽤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워낙에 이제 시장 전망치가 안 좋았는데 거기서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이 서프라이즈 자체도 성장률이 떨어진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성장성이 조금 정체되고 있다라고는 부분들이 이제 가장 주요 특징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피해를 보지 않나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바이두가 가장 제가 봤을 때 피해를 많이 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게임에 강자였던 텐센트 상황이 좀 더 심각합니다. 지금 텐센트는 올 들어서 이제 시가총액이 가장 많이 빠졌다가 3일 동안 올라왔습니다. 3일 동안 올라오긴 했는데, 가장 많이 빠졌던 기업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이 텐센트 홀딩스가 이제 게임 규제, 중국 정부 내 이 게임 규제를 받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텐센트 홀딩스가 여기저기 이제 주로 많은 회사들, 주요 벤처 회사, 스타트업 회사들 투자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결과가 뭐 좀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만은, 현재까지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 그러니까 뭐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닌데 이제 그렇게 썩 좋진 않은 그런 상황이고 현재 이렇게 많이 투자가 나가고 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 만약 경기 불황이 오면 텐센트 홀딩스이 직격탄을 맞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약간 좀 불안 심리, 그러니까 실체적인 위험은 보이진 않습니다만 불안 심리가 좀 많이 생기면서 제가 볼 때 이런 부분들이 좀 텐센트 홀딩스 주가를 많이 끌어내렸었지 않나. 지금 다시 반등했지만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리 무역전쟁이라고 하더라도 이 IT 공룡들은 사실 내수 위주로 꾸려져 있기 때문에 좀 타격이 적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타격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파가 큰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사실 진짜 이게 왜 BAT가 왜 이렇게 힘들까? 사실 진짜 힘든 기업들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진짜 힘든 기업들 제조업이거든요. 제조업 쪽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중국에 있는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서 중국 자체 공장을 못 돌려요. 그러니까 중국에 생산을 하게 되면 관세가 붙어요. 그러니까 공장을 다 베트남으로 이전하려고 하고 지금 막 그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제조업이나 하드웨어 이쪽이 안 좋아야 되고 실제로 안 좋은 기업들이 많이 생겼죠. GT 같은 경우 미국의 제재를 받으면서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갔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업들이 생겼는데 이상하게 왜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전자 플랫폼, 인터넷 플랫폼 회사들이 왜 문제가 되느냐를 이제 좀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경기 지표가 이제 같이 둔화가 되면서 이렇게 소비가 문제죠.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벌어지면서 여기에 대해서 실체적으로 이 중국의 개개인들이 뭔가 이제 소득에 큰 손해는 보진 않았는데 앞으로 뭔가 손해보지 않을까라는 이제 불안심이 때문에 소비가 약간 위축되는 거죠. 소비가 위축되면서 지표가 약간 안 좋아진 겁니다. 그러면서 지표가 안 좋아지고 이게 지속적으로 지금 지표가 좀 안 좋아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더욱이 이제 문제는 이 각 3사, 이 BAT 3사가 중국 내 경쟁에 직면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이제 싹트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두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현실화됐고요. 구글이 중국에 맞게 검색 엔진을 만들어가지고 진출하겠다라고 이제 거의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진출하겠다까지는 안 했어요. 아직 얘기를. 검색 엔진에 맞춰서 만들겠다. 그 구글이 바보도 아니고 그 진출할 것도 아닌데 검색 엔진을 만들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글이 다시 들어오게 되면 과연 바이두와 구글이 검색 엔진으로 붙었을 때 과연 어디를 선호할까? 물론 중국이 역시 애국심이 강하기 때문에 바이두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애플이 많이 팔리는 거 보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 중국 정부가 어느 정도 좀 열어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때문에 중국이 양복 카드가 하나가 뭐냐면 이제 검색 엔진이랑 몇 가지 시장을 개방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하나 걸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리바바와 텐센트 같은 경우도 이와 비슷한 맥락인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 포인트가 과연 알리바바가 잡고 있는 이 전자상거래 업체 징둥하고 알리바바가 잡고 있는 전자상거래에서 과연 미국에 아마존이 진출을 할 수 있을까? 이번에 무역전쟁에서 만약에 협상으로 이런 카드들이 왔다 갔다 하면 과연 이제 근데 알리바바는 좀 안심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마존 CEO가 트럼프 대통령이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해줄 리는 없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일부 업체들 전자 플랫폼들이 이제 진출하게 되면 알리바바도 좀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텐센트 홀딩스 같은 경우도 아직 글로벌화가 완전히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몇 가지 게임으로만 계속 이제 그 실적을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중국 내수 점유율에 대한 심각한 약간 좀 고민이 좀 있을 수 있겠고요. 여기에 대한 대응이 좀 3사가 좀 좋지는 않았다. 그리고 해외 진출을 노렸는데 해외 진출이 그렇게 성공적이지가 않습니다. 현재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해외 진출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혁신이 부족한 인프라하고 하드웨어 쪽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온라인 쪽만 강하기 때문에 이 오프라인 쪽에 어떻게 대응하냐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 해외 진출이 이제 별로 좋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앞으로 이쪽 부분을 좀 강화하지 않으면 솔직히 BAT가 좀 이제 좀 성장이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하면 미국의 테슬라가 유명한데요. 중국에도 완성 전기차 브랜드인 FF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투자 무산으로 위기에 직면했다고 하는데 우선 FF 기업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볼게요. 네, FF 하면 이제 자웨팅이라는 분이 이제 중국의 테슬라를 꿈꿨어요. 이런 거 많아요, 중국은. 그러니까 해외에서 유명한 거 있으면 중국 내에서 왠지 이렇게 기인 같은 사람이 한 명이 나타나서 그거가 똑같이 해서 가는 경우가 많은데 2014년에 이제 신에너지 완성차 업체를 만들었는데 당시 이제 세계 전기차 시장 사실상 테슬라가 독점을 한다시피 했었는데 이걸 견제할 수 있다. 중국이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니까요. 근데 지난 6월에 이제 헝다그룹 산하의 헝다건강이 이제 FF 주요 주주로 거액의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했는데 헝다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중국의 부동산 개발사입니다. 축구팀으로 유명하죠. 광저우 헝다 해가지고요. 축구팀으로 유명한데 우리나라랑 별로 전적이 우리나라 별로 좋지 않아서 좀 그런 기업이긴 한데 일단은 이 부동산 개발 업체인데 일단 이름을 헝다 FF로 변경을 했어요. 근데 100일도 안 돼가지고 자이팅하고 이제 시장인 헝다 회장하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꾸 이 기업의 주도권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자이팅이 무분별하게 사업 확장. 그러니까 저한테 전기차나 좀 열심히 완성 전기차나 좀 열심히 하지. 이상한 거에 많이 꽂혀가지고 전기차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는데 자꾸 이상한 거에 곁다리를 놓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이제 광저우 이제 헝다에서 사실 자금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이걸로 좀 싸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신규 자금 막았습니다. 막아서 지금 현재 자금난이 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부 싸움이 현재 기업 경영에도 차질을 좀 빚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현재 좀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이제 미국의 자동차 웹진에서 인용해서 보도한 바에 의하면 이제 FF 공동 창업자인 닉 샘슨. 이분 보고 믿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사임을 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설상가상으로 이제 피터 세비지언이라고 FF 파워트레인 총괄도 이제 퇴사를 했고요. 그러면서 주요 개발자들이 퇴사를 하면서 헝다의 투자를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됐고, 그러면서 FF가 자금이 이제 조금 좀 자금난이 좀 심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임금 삭감하고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어요. 근데 이거 발표하자마자 바로 닉 샘슨이 바로 퇴사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끝이 보인다 하면서 퇴사하신 건데, 이분이 원래 이제 테슬라에 계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핵심 인력이 빠져나갔으면 이제 도저히 이게 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과거에 헝다는 이제 자금난에 좀 시달리면서 먼저 FF에 이제 한 우리나라 돈 9,770억 원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 이후 순차적으로 이제 10억 달러 투자해야 되는데, 자웨팅이 이제 온갖 무리수를 두면서 문어발 사업을 좀 하려고 하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서로 지금 좀
이렇게 됐다, 뭐 갈라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노사 갈등, 재정난 이 두 가지가 워낙 심해서요. 제가 때 FF는 거의 파산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약간 이 자웨이팅이라는 사람이 과연 순수한 마음으로 중국의 테슬라를 꿈꿨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 아마 답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슈에 대한 것은 여기까지 짚어보고요. 본격적으로 매매 전략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장 좀 반등이 컸기 때문일까요? 현재는 좀 조정을 받으면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무역 전쟁에서 피해를 받지 않는 종목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사실 그래서 가져온 종목이 창신신소재 제가 하나 가져왔던 기업인데 오늘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신신소재 002812 심천에 상장되어 있고요. 중국 내 전기차 소재 기업이에요. 전기차 배터리 소재 기업인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SK이노베이션 분리막 쪽 보시면 똑같을 것 같고요. 기술력은 SK이노베이션이 좀 더 뛰어납니다. 창신신소재가 조금 밑에 있고요. 예. 이건 뭐 엄연한 사실이니까 사실대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3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5.7% 증가를 했고요. 순이익 같은 경우는 38%, 순이익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회사 상해 연결 실적이 근데 200%나 증가를 하면서 자회사 상해 연결이 분리막, 습식 분리막 전문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200% 증가를 하면서 좀 이 부분이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중국 내 이제 습식 분리막 쪽에서 독보적으로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데 이건 지난번에 다 설명을 드렸었고요.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 제가 그때 얘기 드렸던 게 40위안하고 34.450위안에서 분할 매수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손절가 30.300위안을 제시를 해드렸거든요. 30.300은 요 밑에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라인이 있는데, 그 라인 안 가고 다행스럽게 1, 2차 매수 정확히 시켜주고, 그 다음 반등 지금 매수가 위에 올라선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이 되게 중요한데요. 목표가가 길게 보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40위안까지 제가 봤었는데, 아니 50위안까지 봤었는데요, 목표가는. 근데 50위안까지 보지 않고 이걸 좀 목표가를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47.900위안으로 조금 더 낮춰잡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좀 감안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창신소재는 이제 분리막 쪽에는 독보적인 기업이니까 뭐 엄청나게 그렇다고 해서 많은 비중을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중국은 아직까지 불안하기 때문에 이 부분 왜 제가 목표가를 낮췄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러면서 이 목표가대로 대응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기업은 창신신소재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이나 쇼잉 가이드는 여기까지 이야기 드릴게요.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인의 쇼잉 가이드 시작합니다. 코인 관련 기술은 날로 발전하는데 정책이 이를 따라오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관련 이슈 지금 바로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코인 이슈입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에 비트코인 ETF와 관련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합법적인 승인이 나기 전까지 관련 상품을 운용하지 않겠다는 건데요. 블랙록은 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인지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두 번째 코인 이슈입니다. 일본 거대 금융그룹이죠. SBI 그룹이 보다 폭넓게 리플이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이고 이에 따라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예고되는지 두 번째 코인 이슈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코인 이슈인 가이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윤진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블랙록이 비트코인 ETF를 당분간 운용하지 않겠다 이런 의견을 표명했다고요? 네, 일단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죠. 블랙록이 비트코인 ETF가 합법적으로 승인되기 전까지는 운용하지 않겠다 이런 의견을 내비쳤고요. 지난 1일 뉴욕타임즈 딜브 컨퍼런스에서 지금 레리 핑크 CEO, 사실 블랙록을 처음부터 만들고 지금까지 이끌어온 CEO입니다. 레리 핑크 CEO가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당국에 의해서 합법이라는 결정을 받기 전까지는 비트코인 ETF를 사용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사실 이제 자산운용사들이 지속적으로 ETF 상품들을 나스닥이나 혹은 다른 거래소를 통해서 상장을 하고자 많이 노력을 했었죠. 특히 뭐 최근에 들어서 12호의 상품들이 나스닥이나 혹은 이제 NYSE 쪽에 출시하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잦았습니다. 이 상품들을 구성하는 것 자체가 자산 운용사들이 구성을 해서 거래소들의 출시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에 대한 심사를 SEC 쪽에 던지는 과정인데, 이 SEC 쪽에 승인 심사를 던지는 과정에서 사실 블랙록은 계속해서 반관을 하고 있었죠. 근데 지금 형태 그대로 나머지 다른 자산 운용사들이 먼저 승인을 받고 이에 대해서 합법 처리가 나기 전까지는 본인들이 본격적으로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오히려 ETF에 대한 출시를 먼저 서두르지는 않겠다. 이런 입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로서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막대할 텐데요. 또 다른 어떤 발언을 했을까요? 네, 일단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자신의 본격적인 견해 그리고 블랙록의 견해 이렇게 두 가지를 좀 나눠서 진행을 했고요. 일단 언젠가 블록체인 자체가 전자상거래나 그리고 부에 대한 저장 가치로서 활용이 될 거라는 거, 이거는 인정을 좀 했습니다. 블록체인이 최근 들어서 지금 대형 금융사들 사이에서도 중간 스위프트를 대체하는 결제 시스템, 리플 결제 시스템이죠. 이런 시스템부터 스타트를 해서 사실 이제 중앙은행급에서도 암호화폐 발행들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법정 화폐들이 추후 이런 암호화폐들로 일부 대체가 될 수 있겠다라는 거는 사실 피할 수 없는 견해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자산 축적이 바로 이 해당 수단으로 필요한 건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일단 블록체인이 모기지 그리고 모기지 어플리케이션, 모기지 소유권, 서류 작업 등에 응용되어서 가치를 먼저 인정받을 수는 있는데 다만 이거를 직접적으로 자산 운용사들이 먼저 리스크를 감당하면서까지 합법적이지 않은 선에서까지 운영을 해가면서 굳이 이걸 만들어내 봤자 사실 SEC 측의 기록에 반하고 오히려 개인들에게 투매 물량들을 야기할 수 있는 형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지금 상태는 아직 도입 기간이 아니다라는 입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지금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같이 블랙록이랑 비슷한 시기에 영국 테크포스를 설치를 했었는데 일단 골드만삭스는 ETF나 이런 쪽을 진행을 하지 않고 커스터디, 즉 스탁 서비스 쪽으로만 진행을 하고 있고 블랙록은 관련 연구팀들을 구성을 해서 계속해서 테크포스는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윤진 멘토는 블랙록의 이런 행보가 앞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상하는지요? 네, 일단 중요한 건 비트코인의 선물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현물 거래량이 현재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원자재 혹은 증시 같은 선물 가격 기준으로 볼 때는 실가격 책정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 선물장을 기준으로 실가격 책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선물 거래량만 많으면 시장 가격 형성, 그다음에 안정성 평가에 있어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시장이 두려워하는 거는 세 가지 정도로 압축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대표적으로는 이제 두 가지만 좀 여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물장 출시 이후에 하락세만 진행이 되었다 보니까 CME장 작년에 상장된 이유죠. 하락세만 진행이 되다 보니까 ETF 추가적으로 상장이 됐을 경우에는 인버스 상품이죠. 즉 매도 물량들만 속출할 수가 있다는 거. 이게 일단 첫 번째 걱정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비트코인보다 장기 방향, 상승 방향으로 안정적인 상품 출시를 SEC가 희망하고 있다는 거. 좀 이 후자 부분이 조금 더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은데 살짝 풀어드리면은 지금 SEC 측에 의해서 승인받아서 오픈된 상품들의 대부분을 보시면은 선물장 기준으로 일단 증시나 원자재 등의 수많은 상품들을 나열을 보면은 통화를 제외한 나머지 상품군들은 사실 물가 상승률에 맞춰서 현물 가격 상승세를 이루어 왔습니다. 그래야 현물 보유자들이 물량을 보유함에 있어서 금융기관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안 갖고 계속 본인들의 어떤 상품들이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이 상품군들에 투자하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다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하락장으로만 떨어지는 현물 상품을 기반으로 해서 상품 출시를 들어갈 경우에는 시장 이미지의 악영향뿐 아니라 지금 해당 상품군을 승인한 SEC 측에도 부정적인 여론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SEC 측에서 ETF 정식 출시를 미루고 블랙록도 상품군에 대한 적극 개입을 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슈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SBI가 리플을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프로젝트를 발표했다고요? 네, 일단 SBI 측에서 지금 거대 금융그룹이죠, 일본의 지금 요시타카 기타오 회장이 직접적으로 재무 결과 브리핑에서 리플을 보다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얼3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좀 공격적인 정책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회장급들이 직접적으로 신규 프로젝트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경우는 잘 없죠. 근데 SBI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산관리 그리고 생명공학, 금융서비스 3개 핵심 사업 분야에서 10억 달러 지금 최대 금융기관 중에 하나인데 일단 60억 개 이상의 은행들로 근행돼서 컨소시엄 SBI 리플 아시아가 설립된 이후에 SBI 그룹이 리플코인 기반의 제품 개발 적용을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주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얼3 프로젝트, 사실 이 얼3 프로젝트는 다른 금융기관들도 다들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블록체인 기반의 컨소시엄이죠. 네, 여기서 SBI가 메인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SBI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저축은행 같은 걸로 유명하지만 SBI는 신규 투자로도 굉장히 유명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파트에 있어서 본인이 아시아의 주도권을 먼저 가져감으로써 어떤 다른 리플이 도입되는 시스템에서의 특혜를 유지를 하겠다라는 입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컨소시엄 얼3 SEV 통해서 본인들이 1억 700만 달러 자금 도달을 주도를 했었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 계속해서 다른 추가 은행들의 도입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친구들은 일단 블록체인 핀테크 핵심으로 통해서 추후 글로벌 결제 시스템 최근에 도입되고 있는 그라운드 X에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그 외에도 얼3 프로젝트 자체가 핀테크 관련 파트에서 핵심을 담당할 거다라는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입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로 인해서 앞으로 변화될 모습들에는 좀 어떤 것들이 있다고 예상하시나요? 네, 사실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얼3 프로젝트도 얼3 프로젝트지만 리플넷을 출시를 들어갔었죠. 리플넷에 대해서 이제 스위프트를 대체하는 국제 결제 시스템이었습니다. 국제 송금 시스템. 이 송금 시스템을 참여하는 지금 외국 기관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었죠. 사우디의 NCB 그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밝혔었고, 그리고 최근에 미국의 PNC뱅크 여기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사실 SBI가 진행했던 것보다 더 큰 규모의 은행들이 후발적으로 참여를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리플 입장에서는 관련 네트워크를 SBI를 기발점으로 해서 오히려 더 크게 지금 성장을 계속 해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BI 측에서는 초기 투자를 진행을 하고선 그 다음에 지속적인 성장 가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장외주로는 원래는 일본에서는 소프트뱅크가 유명했지만 SBI도 이 정도면은 상당히 선방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 블록체인이 중간에 송금 시스템이나 은행들 결제 시스템 안에서 기존의 은행 중앙 관리 형태로 이루어졌던 고수수료 상품들, 이 상품들을 블록체인이 대체하게 되면은 은행 자체에서 지불해야 했던 금액들이 상당수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이득을 볼 수 있다라는 부분 파트에서 철저하게 은행이 투자 파트는 본인들이 투자하게 될 경우에 손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관련 파트는 투자를 할 수는 없지만 이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본인들의 어떤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서비스들, 이런 파트들 중심으로는 적극적으로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행 안에서도 철저히 적용될 수 있는 분야와 적용될 수 없는 분야들을 가려서 이 해당 분야 중심으로만 발전 가치를 보시고 그런 서비스 중심으로 연동하고 있는 암호화폐들 중심으로만 택해서 투자를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지금 리플이 계속해서 시세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장 대비해서도 지금 약 1.39% 정도 상승한 퍼센티지를 보여줬었고요. 지금 오늘장 차트에서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세상으로 이런 금융권들과의 연동을 직접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암호화폐들만이 추후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당 상품 중심으로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인 전망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은 해외 선물과 중국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망 투자 종목 발굴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영재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일대일 투자 상담, 유사주식 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기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 판단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